묘지 경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무덤이 있는 땅으로 수익을 내는 것인데요. 묘지가 있는 땅은 대개 형제, 가족, 친척끼리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가문에서 지분을 쪼개어서 여럿이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고, 이 중에서 한 명이 금전적인 문제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일부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묘지 경매란 이 중 일부 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그 묘가 있는 땅을 다시 공유자들에게 웃돈을 얹어 대파는 것입니다. 물론 묘지를 본인이 사고 싶다고 그냥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분 경매 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입찰 당일 다른 지분권자인 공유자가 우선 매수 청구권을 신청하지 않아야만 일부 지분을 경매로 이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묘지가 있는 땅을 누가 살까라는 생각에 공유자가 차후에 경매 지분을 싸게 낙찰받기 위해 우선 매수 청구권을 미뤘거나 경제적인 상황 등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우선 매수 청구권을 쓰지 않게 되었을 시 묘지 경매는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인데요. 부동산 경매로 큰 돈을 버는 전문꾼들은 이러한 묘지 경매가 쉽지 않아 사실 초보들에겐 잘 추천을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오랜 유교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 특성상 무덤에 관해서 껄끄러운 점들도 있고, 이렇게 낙찰받은 땅을 추후 처리하는데도 여러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들과 어쨌든 가격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이것이 서로 간에 원만히 잘 안 될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등의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여 문제가 제법 복잡해지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엄청난 큰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공유자들 또한 법적인 소송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 아울러 조상 숭배라는 미풍양속과 정통적인 윤리관 등으로 인해 순조롭게 협상이 잘 이루어지기도 한답니다. 물론 개중에 이것이 잘 안 될 경우 법적인 소송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아 보이지만, 본인만의 어떤 협상의 기술이 존재하는 경매꾼들은 부동산 투자 중 묘지 경매만 아예 전문적으로 해서 대단히 큰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묘지 경매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편에 속하고 소액 경매가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당시 MZ세대라고 불리는 서 씨는 묘지 경매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런 것이 있는지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서 씨는 연이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주변에 전화를 돌려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대부분 모두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전화를 걸었던 기대조차 않았던 상도영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었죠. 서 씨와 상도영은 어린 시절 같은 고향에서 자라난 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상도영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공부하는 거리는 멀지만 나름 의리가 있었고 노는 것 좋아하고 그런 형이었는데, 소위 말하는 술, 담배 하는 불량스러운 일들은 해왔지만 학교 폭력과 같은 또 질이 아주 나쁜 짓은 하지 않는 형이었대요. 그래서 서 씨도 당시 동아리에서 만났던 상도형이랑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해요. 상도형은 금말 않고 전화를 끊자마자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입금을 해줬대요. 그러자 서 씨는 나중에 너무 고맙다 보니까 다음에 커피나 한잔 하자, 밥이나 먹자 하고 약속을 잡게 됐습니다. 약속 장소에 서 씨가 먼저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상도형이 얼마 후에 도착을 했대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던 상황이었는데 상도형의 모습이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외제차에서 내리고 명품 옷처럼 보이는 차림새였대요. 그걸 보고서 서 씨가 생각을 했죠. 저 형이 요즘 무슨 일을 하고 다니나, 잘 사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서 씨는 상도형과 만나서 오랜만에 만난 자리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리고 이야기가 흘러서 물어본 거죠. 형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 요즘 경마해요? 경마로 돈 벌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상도형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밥 안 준 지 오래됐다 그러면서 말을 조금 흘리더래요. 그래서 서 씨가 계속 물은 거죠. 형, 같이 좀 먹고 살아요. 저 요즘 너무 힘듭니다. 좋은 걸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상도형은 고향 후배가 저렇게까지 말하니까 나중에 말을 해주더래요. 나 요즘 무덤 경매한다. 묘자리 봐서 돈 벌어.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묘지 경매에 관한 내용을 상도형이 쭉 서 씨에게 일러준 거죠. 서 씨는 그 말을 듣고서도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신종 다단계인가 뭔가 조금 아리송했대요. 그렇지만 집에 돌아와서 좀 정보를 찾아보니 묘지 경매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 일이고 아예 없는 생뚱맞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뭔가
묘지라는 단어가 주는 기운과 이질감이 들어서 섣불리 뭔가 막 와닿지는 않더래요. 하지만 서씨는 돈이 무엇보다 필요했죠. 그래서 상도영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종종 그 무덤 경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나중에는 그것을 알려달라고 재차 부탁한 거죠. 상도영도 짐짓 고민을 하다가 서씨에게 넌지시 말하더래요. 혼자서 일을 하는데 뭐 같이 하면 좋을 것도 같아. 그래 한번 같이 해보자. 서씨와 상도영은 그날 술자리를 가지면서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날 상도영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묘지 경매로 돈을 번다고 주변에 말하면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꾼처럼 보기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쉽게 말을 안 한다고. 또 겉으로 막 티를 내진 않지만 묘한 손가락질 같은 게 느껴진다면서요. 묘지 경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고 싶나? 참 사람이 정이 없다. 매정하다. 그런데 상도영은 그런 것 따지면 큰 돈을 벌지 못한다면서 정말 너가 각오가 되어 있으면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해보자는 것이었죠. 빚에 시달리던 서씨 입장에서는 물불 가릴 여유가 없었고 무조건 같이 하겠다고 했대요. 그렇게 함께 일하기로 결정이 났고 후에 이제 서씨랑 상도영이 경매로 나온 묘자리를 보러 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갔대요. 묘지 경매다 보니까 주로 지방 쪽에서 매물들이 되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상도영이 운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묘지 경매라고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어떤 사람 보면 건물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인공위성 무덤 사진, 지도맵 켜서 대충 보던데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고. 막말로 건물 꼼꼼히 보듯이 수압 건물 상태를 보듯 직접 묘지 상태를 봐야 된다는 것이었죠. 이제 장소에 도착해서 산소에 함께 올라갔대요. 그때 서씨가 산을 오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이거 상도영이 설렁설렁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꽤나 전문적이고 일에 진심이구나. 한번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그렇게 그 토지 매물 묘지 앞에 도착했고 상도영이 쭉 주변을 둘러보더래요. 그리고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묘지 상태도 좋고 주변에 묘지 3기가 있으니까 괜찮다. 묘지가 잘 벌초되어서 가꾸어져 있다. 매물이 좋다. 상도영이 묘지를 보다가 서씨에게 말하더래요. 야, 보이냐? 뭐가 좀 보이냐? 그래서 서씨가 예 라고 어를 타니까 상도영이 웃으면서 말하더래요. 저게 다 공경심이다. 무덤의 상태가 조상에 대한 공경심이야. 이런 거 경매로 낙찰받으면 다른 가족 공유자들한테 웃돈 얹어 되팔기 딱 좋아. 묘지를 보면 이 관리 상태가 엉망이면 후손들이 조상에 대한 공경심도 관심도 없다는 뜻이거든. 진짜 속된 말로 연락해도 배째라 판이야. 또 매물 면적 안에 묘지가 3기가 있으니까 이해관계도 제법 있을 테고 이거 좋은 몇 자리 경매 물건이다. 경매 낙찰만 제대로 받으면 해볼만 해. 그렇게 서씨는 상도영과 묘지를 둘러보고 산소에서 내려왔대요. 이후 산 아래서 잠시 쉴 겸 두 사람은 담배를 피우며 담소를 나눴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대화였다고 해요. 우리도 나이를 먹나 보다. 잠깐 산 탔는데 숨이 다 차네. 그러다가 서씨가 상도영에게 물었대요. 형, 여기 왜 그런데 아까 오면서 좀 보니까 폐가들이 많던데. 그러자 상도영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시골에 폐가들 많은 게 한두 개겠냐. 너 우리 고향 안 내려온 지 좀 됐지. 우리가 살던 고향만 해도 폐가 엄청 많아. 동네 어르신들도 다 돌아가시고 자식이 명절엔 고향 좀 내려오고 해. 그런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에 어디선가 낯선 노인이 나타나서 두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마 동네 어르신처럼 보였습니다. 외지인 분들이신가 보여. 그 노인은 두 사람이 간만에 고향에 내려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외지인들이라는 걸 단박에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서씨와 상도영은 그런 좀 껄끄러운 상황에 그냥 아, 예 하면서 얼떨떨하게 받아쳤대요. 노인은 잠시간 두 사람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금 희한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길거리에 고양이나 비둘기가 죽으면 누가 치웁니까? 서씨가 잠깐 벙쪄 있다가 대답을 했대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치우시지 않을까요? 그러자 노인이 고개를 잠깐 까딱거리다가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청소부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귀농이다 뭐다 해서 도시 사람들 몇이 시골로 내려왔는데 가관이더만. 내 집 마당 아니면 치울 생각을 못하나 봐. 저기 밭에 가는데 길고양이 하나가 죽었는데
사계절이 변할 동안 아무도 치우질 않더라고. 계속 길고양이는 그 자리 그대로 눈비 다 맞고 사체로 있는겨. 내가 치우려고 하다가 한번 계속 쭉 두고 봤지. 도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하행하는 길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몇은 언젠간 치우겠지. 그런데 안 치웁디다. 내가 아주 좋은 경험을 했지요. 길고양이가 부패되는 과정을 매일 그 길 지나가면서 봤으니까. 어째 사람들이 자기 집만 깨끗하면 되는겨. 다 같이 사는 세상인데 안 그렇소? 그러더니만 이후에도 여러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들어보면 상황에 맞지 않는 맥락 없는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와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형, 우리 언니,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데 동생은 내 동생이라고 거의 대부분 부른다. 우리 동생보단 내 동생. 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냐?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가 보는 용변들은 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냐? 그 사람들이 파업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대화 패턴인 거죠. 서씨와 상도형은 담배를 피우면서 예 하면서 대충 듣고 자리를 떴다고 해요. 이제 돌아서면서 서씨가 말을 했습니다. 형, 저 어르신 왜 저러실까? 상도형은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 말했죠. 약주라도 하셨나봐. 왜 동네마다 특이하신 분들 한 분씩 있잖아. 그런데 서씨는 뭔가 묘하게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서서 이제 주차된 차량까지 걸어가는데 정말 앞서 노인이 말했던 것처럼 길가 구석에 방치되어 썩어가는 길고양이 사체가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죠. 빈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도통 말의 저의를 감잡을 수 없는 쎄한 느낌 같은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서씨와 상도형은 경매에서 그 문제의 땅을 순조롭게 낙찰받았습니다. 원하던 가격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었대요. 하지만 곧 문제가 터졌습니다. 공유자들에게 사들인 지분을 되팔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소위 말하는 배째라라는 반응이 나온 거죠. 그 묘지 땅에는 자기들은 관심도 없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셔. 소송을 하든 뭘 하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뭐 막무가내였대요. 그래서 상도영이 약간 타이르듯 말을 했대요. 그렇게 벌초 잘하시고 평소에 조상님 잘 모시면서 이거 왜 이러시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유자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친척들 재산 때문에 싸워서 서로 연 끊고 산 지 수십 년입니다. 고향 다들 안 내려가요. 전화 너머로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그 집안은 고향의 노른자 땅들은 묘지에 묻혀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다 모조리 날려 드시고 자기네들 입장에선 사업하지 말라고 극구 말렸는데 사업을 하다가 재산은 몽땅 다 말아먹고 그나마 물려준 게 묘지가 있는 땅을 본인들 입장에선 쓰잘데기 없는 땅을 쪼개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산소에 가면 우라가 치밀어 점점 다들 묘지의 발길이 뚝 떨어지고 기존의 땅 재산 분배도 사연들이 있는 듯 했는데 그런 여러 상황이 겹쳐서 어찌됐든 고향을 다들 안 내려가고 재산이 뭐니 이런 걸 안 한 지 오래됐고 땅은 그냥 방치되어 있을 텐데 그걸 또 굳이 샀냐면서 오히려 쓴소리를 하더래요. 그래서 상도영이 전화를 끊고서 갸우뚱했대요. 우리가 실수를 했나? 묘지 위치를 착각했나?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상도영은 서씨와 다시 산소로 내려갔대요. 그때 우리가 도대체 뭘 본 거지 다시 제대로 확인해보자. 다시 돌아가면서 서씨는 몇 달 만에 다시 그것을 찾았는데 그때 봤었던 고양이 사체가 여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아무도 치우지 않는 상태였죠. 뭔가 하여튼 불길한 느낌이 있었는데 뭐가 있긴 있구나. 일단 서씨는 상도영을 따라서 산소로 다시 올라왔대요. 그리고 상도영이 한참을 유심히 둘러봤대요. 여기 위치가 맞아. 분명해. 깔끔하게 벌초되어 있었고 묘지들 관리도 여전히 훌륭했대요. 이 양반이 전화로 거짓말을 나한테 한 건가 싶기도 하고 두 사람이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때마침 몇 달 전에 봤던 그 노인을 발견했대요. 노인은 묘지 근처에 잡초 같은 것들을 뽑고 있었어요. 상도영이 물었죠. 어르신, 여기 묘지들은 누가 관리하나요? 그러니까 노인이 퉁명스레 말하더래요. 내가 관리하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내가 오랫동안 알던 동네 사람들인데 그냥 놔두니까 보기가 흉하잖아.
그 말을 듣고서 상도용이 인상이 구겨졌대요. 속된 말로 이거 똥 밟았네. 판단 미스다. 정말 이렇게 실제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공유자들이 무대뽀로 나오면 소송까지 진행돼야 하는데 솔직히 소송이 길어지면 상도용 입장에서도 꽤나 피곤하거든요. 시간 잡아먹고. 상도용도 이런 상황은 그때가 처음이었대요. 설마 누가 남의 묘를 수십 년째 저렇게 정성스럽게 관리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상도용이 서씨에게 말했죠. 진짜 뭐 같네. 일단 내려가서 생각 좀 해보자. 차량 안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상도용이 한동안 생각에 잠겼대요. 잠시 후 생각에 잠기던 상도용이 나지막히 말을 했습니다. 김 선생 불러야 쓰겄다. 김 선생이 와야 이거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겠어. 김 선생은 좀 질이 나쁜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정식 무당은 아닌데 그렇지만 신기도 있고 실력도 나름 이 바닥에선 괜찮은 인물이었죠. 김 선생은 주로 양밥 저주술이라는 무당이 행하는 주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쉽게 말해서 잡귀와 악귀를 쫓고 애군을 쫓기보단 도리어 잡귀와 악귀를 부르고 애군을 부추기고 그러한 저주를 하는 무당이에요. 상도용이 김 선생을 묘지로 부른 것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 묘지의 조상들 코앞에서 저주를 직접 함으로써 그 조상의 후손들 어금 재수가 사나워지면서 조상님들을 신경 쓰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생각하는 방향대로 상황이 풀리면 그 후손들은 지금 조상님이 노여하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서 현재의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게 김 선생과 서씨와 상도용은 그 문제의 묘지에 함께 올라갔대요. 김 선생은 작두 구판을 탔습니다. 그 광경을 서씨는 지켜보면서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었지만 돈이 묶인 이상 별 수 없이 그저 지켜볼 뿐이었대요. 구판이 그렇게 끝나고 한동안 전화를 기다렸대요. 그 공유자들한테서 연락이 오겠지 하면서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별 반응이 없었죠. 상도용이 고개를 가웃거렸다 해요. 지금쯤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조상님들한테 과외라도 눌려서 벌벌 기어야 할 판인데 왜 연락이 없지? 그래서 상도용이 김 선생한테 전화를 한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뜻밖의 전화였대요. 김 선생의 간병인이 전화를 받았고 김 선생은 지금 열이 엄청나서 병원에 보름째 누워있기만 하다는 거예요. 상도용이랑 서씨는 놀라서 김 선생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고 땀이 뻘뻘 흐르는 김 선생이 힘겹게 말을 하더래요. 며칠 전부터 원인이 알 수 없을 정도로 고열에 시달린다. 저주를 날리면 상대방의 귀신이 붙어서 온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지금 김 선생 꼴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양밥은 진짜 잘하는 무당이 없을 정도로 이쪽에선 거의 신으로 통하는 김 선생인데 김 선생이 당했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 김 선생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래요. 보통 살을 내리면 역살로 돌아온다. 그런 거 자기한테는 안 통하는데 이거 이상하다. 지금 묘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확인을 해보라는 것이었죠. 이후 서씨와 상도용은 한달음에 그 문제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입이 떡 벌어졌대요. 무덤들이 다 파헤쳐져 있었고 즉 파묘가 된 것이었죠. 묘자리가 완전히 험하고 엉망이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상들한테 그 집안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시달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조상들이 죽어서까지 우리 골치 아프게 하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조상을 공경하기보단 무덤을 없애는 파묘를 해버린 거죠. 즉 갑자기 모든 걸 잃은 묘의 주인들, 그 분노는 도리어 김 선생으로 향했고 진짜 웬만큼 역사를 맞지 않는 내공이 강한 김 선생이었지만 그분들에겐 자식들의 파멸하는 것의 의미가 남달랐고 컸는지 죽기 살기로 이젠 김 선생한테 달라붙어서 거의 김 선생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고 있었대요. 이후 김 선생은 고열에 끊임없이 시달리다가 어느 날 잠적을 했고 홀연히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서씨와 상도연 또한 그 일이 있은 후 계속되는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면서 두려움에 질려서 이 일에 완전히 손을 뗐다고 하네요.